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소리가 좀 이상하게 녹음될 것 같아서 이거는 Shift F5 아유 지금 또 신호 처리를 또 눌렀네.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이 없지? 자료 처리를 해야 될 때죠. 자, 두 번째 주제인, 이번엔 두 번째 주제라기보다는 계속 연속된 주제입니다만, 좀 주제를 이제 둘로 나눠서, 오전에는 신호 처리, seismic, 오전에는 신호 처리, seismic signal processing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번 비디오에서는 seismic data processing이라고 해서 자료 처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 처리, 자료 처리 언뜻 들으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목적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신호라 그러면은 보통은 1차원 그 자료를 신호라고 얘기하고요. 2차원, 3차원, 차원이 높아지면 그 신호를 우리가 데이터, 자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탄성파 자료 처리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처리에 관한 내용을 해보겠는데, 과연 자료 처리는 어떠한 과정들을 자료 처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common shot gather들, 즉 필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 지표에서 측정되면 이와 같이 해석은 좀 어려운, 그렇지만은 무언가는 있음직한 그런 자료들이,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작은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독특한 자료를 얻게 되는데요. 다양한 프로세싱을 거치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지표 하부에 있는 지층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영상의 형태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앞에서 역시 얘기한 대로 프리프로세싱 전 처리부터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즉 다양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구조 보정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영상화 과정까지 거쳐야지만 정확한 이미지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직전까지를 보통 우리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표에 의하면 한 6번 정도까지를 우리가 자료 처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지표 하부를 해석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료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전문가들이, 해석가들은 주로 이와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까지만 거친 걸로도 많이 수행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주로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나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인 리커버리,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쓰죠. 그리고 프리퀀시 필터링, 주파수 필터링, 그리고 디컨볼루션,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좀 공부해 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CMP sorting, velocity analysis, NMO, DMO correction, 그리고 CMP stacking까지 요 내용들을 한번 차례차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사실은 그렸던 게 사실은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아무런 프로세싱도 거치지 않은 샷 게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커튼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즉 지표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이스믹 액퀴지션을 수행했습니다. 빨강색 삼각형이 소스 위치고요. 그 뒤로 따라오는 여러 개의 파랑색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리시버들이 있는 거죠. 그 한 번 한 번의 실험이 여기서 위쪽에 있는 이 꽃갈콘 모양의, 즉 삼각뿔 모양의 이런 데이터들이 한 번 실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런 그 큐브 모양의 이렇게 그 빨강색 면으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라고 지금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잠깐 우리가 좀 앞서서 앞에 그 슬라이드를, 뒷부분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요걸 먼저 보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커먼 미드포인트 게더의 개념, 또는 이걸 스태킹 차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면 그 큐브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요, 지구 표면에서 소스를 여기다 놔두고 그 옆편에다가 즉 일정 간격으로 지오폰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샷 게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좌표 체계,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에 좌표 체계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마크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여기가 수평이 지오폰 좌표고요, 수직이 그 소스의 좌표입니다. 즉 첫 번째 샷 게더는 바로 요 지점에서 쏘고 요 지점에서 받고, 지금 요런 죄송합니다. 요 5개 지점에서 그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스는 요 왼쪽 어딘가에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실험하겠죠. 그때 요 위에다가 지금 이걸 플로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스에 해당되는 신호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샷 게더는 그 위에 줄에 있고요. 등등. 즉 이렇게 제가 수평으로 쭉쭉 그은 게 바로 샷 게더들이래요. 샷 게더. 샷 게더. 즉 커먼 샷 게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위에 그린 이 하나하나의 상황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 실험한 것이 바로 요 좌표 체계에서 수평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들을 우리가 조금 돌려서 살펴보면 아주 그 우리한테 유용한 그러한 게더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커먼 미드포인트 게더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대각선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다시 노란선으로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바꿔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붉은색 계열로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선을 따라서 모든 리시브, 그러니까 측정된 값들을 우리가 하나의 면에 플로팅하면 이게 바로 커먼 미드포인트 게더에 해당되고요. 그것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바로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즉 여기 한쪽 소스에서 쏘고 바로 그 정확하게 똑같은 거리만큼 지오폰 떨어뜨리고요. 왼쪽 소스에서 쏘고 여기에서 지오폰에서 받고 한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따로 소팅해서 우리가 재정렬해서 보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이 바로 요 라인을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물론 그 옆에 CMP 게더들은 그 옆에 또 나란히 수평, 평행하게 가는 이런 대각선이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려서 보게 될 거는 사실은 요 좌표 체계입니다. 즉 요것을 요 축과 요 축을 보통 우리가 요거를 CMP 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옵셋 축이라고 부르는데, 요 축에 해당되는 면이 바로 앞에서 그리는 요 사각형, 여기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요 사각형이 바로 요 윗면에 있는 사각형이죠. 옵셋 방향, 그리고 미드 포인트 방향,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시간 방향으로 데이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커먼 샷 게더라고 하는 지금 커먼 샷 게더라고 보여주고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요, 알고 보면 요 데이터 큐브 상에서 이렇게 대각선 빨강색 면상에 놓인 데이터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그 레이트 타임에서 굉장히 앰플리튜드가 작게 나타나고 있었죠. 이 아래쪽 시간대의 그 데이터의 크기를 지금 반복해서 제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데이터를 반복하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죠?
근데 아래쪽에 데이터가 이제 조금 더 그 앰플리튜드가 증폭돼서 나타나죠. 그게 바로 그 게인 컨트롤을 수행한 다음입니다. 보통 웨이브 프론트 다이버전스에 대한 앰플리튜드 이펙트를 보정해 줬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아직 똑같은 커먼 숏 게더의 그런 그 데이터 도메인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의 이 큐브에서도 똑같은 면에서 아직 보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의 시간대별 그 앰플리튜드만 증폭을 해서 후발 시간대의 그 앰플리튜드를 좀 증폭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그 스파이킹 디컨이라는 것을 수행한 다음의 결과입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랑 동일한 도메인의 동일한 데이터인데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입니다. 볼까요?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자,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주로 이 부분에서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그 리플렉터들이 겹쳐서 이렇게 쌍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진짜 여러 개의 그런 리플렉터냐? 디컨볼루션이라는 걸 수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하나의 명확한 그러한 그 리플렉터만 남고 나머지는 그 멀티플 또는 리버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탄성파 그 자료 취득 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들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디컨볼루션을 수행하면은 이와 같이 반사면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도메인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트레이스 밸런싱이라는 것을 해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빼놨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before and after를 잘 볼까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보면은 좀 더 뚜렷해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엔 우리가 빼먹고 안 한 프로세싱이 뭐냐면 그 트레이스, 즉 수직선의 상의 한 지점에 해당되는 이 신호 자체가요. 지점마다 앰플리튜드가 좀 변해요, 사실은. 요 지점과 그 옆 지점의 앰플리튜드가 신호는 들어오는데 변화의 양상도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트레이스마다 똑같은 앰플리튜드가 들어오도록 트레이스들의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밸런싱을 맞춰주면 이렇게 좀 선명해지죠. 왜 그러냐면 동일한 리플렉터에서 온 신호가 일정한 같은 크기로 잘 나열되기 때문에 좀 더 이것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그 이벤트들을 좀 선명하고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도메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커먼 미드 포인트가 말하자면 수직에 해당되는 면인데 여기서는 대각선 면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얘가 커먼 숏 게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바꿔본 겁니다. 완전히 모양이 약간 바뀌어. 여러분이 보기에는 계속 삼각 뿌린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메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지표상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요 삼각뿔 형태의 이런 그 데이터 하나하나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그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플로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통 커먼 미드 포인트 게더라고 부르는 지금 그 저희 도메인인데요. 어떤 거냐면 요 첫 번째 삼각뿔은요.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쏘고 그 옆에서 받고요. 왼쪽으로 소스를 일정 간격 이동시킨 다음에 리시버도 같은 크기만큼 더 멀리 이동시켜서 결국에는 그 소스와 리시버의 그 중앙, 그 사이에 그 중간점이 항상 일치하는 그러한 그 신호들로만 모아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 정리한 그 나면은 사실상은 어떠한 도메인이냐면 아까 봤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차원 데이터, 왜냐하면 모든 2차원 데이터를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2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측정해 나가니까 3차원 데이터죠. 그 3차원 데이터 큐브 상에서 이러한 그 커먼 미드 포인트, 왜냐하면은 미드 포인트 축에서의 한 지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든 트레이스를 모은 거죠. 이 데이터를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쌍곡선으로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쌍곡선을 가만히 보면 쌍곡선에 가장 일찍 나오는 그 신호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near offset이라 그래서 즉 소스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를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 신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신호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즉 near offset이 아니라 일정한 옵셋을 벗어난 위치에서 이게 가장 먼저 신호가 일찍 도착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그 커먼 게더들은 커먼 숏 게더에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요. 또는 커먼 리시버 게더 똑같은 겁니다. 커먼 숏 게더나 커먼 리시버 게더는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레시프로시티 그 이론 때문에 똑같은 그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뿐만 아니죠. 여기에 가다 보면은 조금 가면 여기에도 또 있어요. 그죠? 여기도 약간 좀 먼저 나타나는. 자, 그런데 이거는 커먼 숏 게더에서만 나타나고요. 커먼 미드 포인트 게더로 바꾸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신호는 다 없어져 버려요. 모든 신호는 가장 먼저 오는 곳이 항상 제로 옵셋 또는 니어 옵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신호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모든 하이퍼볼라들이.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삼각 그 뿔 모양의 또는 이런 트리 모양의 신호를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얘가 커먼 미드 포인트 게더인지 커먼 숏 게더인지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커먼 숏 게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나중에 그 far offset 부분에서 먼저 신호가 도착하는 즉 쌍곡선의 꼭지점이 제로 옵셋이 아닌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커먼 숏 게더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 그렇게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먼 숏 게더로 가면은 여기서 특별한 프로세싱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도메인에 가면은 즉 모든 것이 가장 빨리 오는 거는 여기고 점점 늦게 도착하는 신호가 이 뒤쪽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이런 어떤 양상을 띠고 있죠. 이런 양상을. 근데 그런 양상은 모든 그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하냐면 공식이 있어요. 지표 하부의 일정한 속도를 알면 그 속도와 그 깊이와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천천히 늦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걔를 살짝 이렇게 위로 끌어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쭉쭉. 그게 바로 NMO 코렉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노말 무브 아웃 코렉션이라고 부르는 보정 단계입니다. 앞에 조금 전에 봤던 CMP 게더를 NMO 코렉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그 형광 그 펜으로 하이라이트한 리플렉터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다 섰어요. 옆으로 쭉 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만큼 점점 밑으로 내려왔는지 계산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다가 위에다가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냥 쭉 밀어 올려 놓은 거예요. 물론 그 계산 과정에서 아티팩트도 좀 생겨요.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항상 여기 그 상단에 시커먼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NMO 코렉션을 하다 보면은 그 early time의 far offset에서 계산상 어쩔 수 없이 쭉 늘어나요. 신호가 쭉 그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별로 아무 의미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 디지털 값을 0으로 그냥 놓습니다.
그게 바로 뮤트라고 부르는 프로세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그 오디오 그 시스템의 버튼 중에 뮤트 버튼이 있죠? 요즘에 TV 리모컨에도 그 소리를 안 나게 하는 것. 그게 결국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런 그 유난히 그 시커먼 것들은 다 별로 의미 없는, 그리고 신호와 겹쳐져서 별로 신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바로 뮤트예요. 지금 보다시피 뮤트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관심 갖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선명하게 이런 리플렉터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이 작업을 했냐면은 요 지금 하이라이트한 요 리플렉터들 수평으로 잘 늘어선 얘네들은 동일한 반사면으로부터 온 다른 곳에서 측정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스가 같은 거죠. 동일한 리플렉터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같은 지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스태킹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다 더해줘요. 지금 보세요. 이걸 수평적으로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까만색으로 뚜렷한 점들은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까맸다 하였다 까맸다 하였다 하는 부분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서로 상쇄돼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워져 버려요. 0이 돼 버려요. 그런데 보강 간섭이 돼서 요 진짜 존재하는 리플렉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더 강조가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이 그 그림에서 상단에 숫자들이 있죠. 3556, 3114, 2694.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실제 필드 데이터인데 요 애퀴지션 상에서 취득상에서 지표에서의 그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그 넘버에 해당되는 CMP 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고 나면 그 지점에서의 한 트레이스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지점이 나오죠. 이렇게 삼각형이 몇 개 있죠? 요 삼각형, 그 지점에 해당되는 CMP 궤도들을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지점이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지점에서의 CMP 궤도들을 다 더하면은 그 신호가 몇 개가 생기겠어요? 8개 신호만 생기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또 다른 CMP 궤도들이 있겠죠. 그걸 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 아래쪽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지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3차원 큐브의 한쪽 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요게 한 면, 요것도 한 면, 각각이 한 면이거든요. 얘를 다 더하면 하나의 트레이스가 되죠. 그게 요 앞쪽에 놓여 있는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빨간색 줄입니다. 그래서 스태킹을 하고 나면은 이제 딱 한 면에 요만한 데이터만 얻어지는 거예요. 한 면, 큐브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스태킹 데이터만 봐도 이제 지표 하부의 모양이 이제 대략적으로 짐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표 하부에 시간대별로 리플렉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물론 해석가들이 이게 무슨 뭐 어떠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무슨 지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하이라이트를 해가면서. 이게 바로 스택드 섹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CMP 스택 섹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다 된 거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대충 보면은 지표 하부의 구조가 이제 드러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뭐냐면, 물론 이게 더 정확한 값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 레이스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대 아래쪽에 보면은 항상 앰플리튜드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폭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증폭한 다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뭐 타임 베리언트 필터를 썼다고 하고 뭐 RMS 게인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프로세싱이 있는데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부분에서 숨겨져 있는 신호들을 다 한번 드러내서 속속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는 잡음이 증폭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미 있는 조금 전 거보다는 여기 이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요 아래쪽도 좀 잘 보고 싶고, 이 부분도 좀 복잡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증폭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가 신호가 더 있긴 해요, 막. 그죠? 그런 때 해석을 더 하기 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친 스택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 마이그레이션, 우리 요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아마 다음 그 섹션이니까 내일 아마 다른 그 강사가 아마 가르칠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거치면 이 리플렉터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런 디프렉터라 그래서 뾰족한 리플렉터들이 잘 포커싱 돼요. 요걸 두 개를 하나 비교해 보세요. before, after. 죄송합니다. 제가 before, after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before고요.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어느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유난하게 바뀌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볼까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그렇죠. 왜 그 부분이 많이 바뀌냐면, 마이그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보통은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그런 리플렉터에 변화를 줘요. 좀 더 정확한 경사 위치를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면은요, 그 스택 섹션에서 진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완만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굉장히 급경사인데도. 그래서 제대로 된 급경사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막 함몰돼 있죠. 저희 지층이 그렇게 함몰돼 있다 보면은 삐뚤삐뚤 뾰족한 그런 리플렉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스택 섹션 상에서는 하이퍼볼라라 그래서 쌍곡선의 소위 아주 독특한 현상의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지만 깔끔한 그러한 리플렉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하이퍼볼라, 이런 하이퍼볼라, 이런 하이퍼볼라 등등이 있는데, 걔네들이 싹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러한 그 기술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모든 전 프로세싱 과정을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프로세싱은 이미 신호 처리 부분에서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그 자료 처리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CMP 소팅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는데요. CMP 겟더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CMP 겟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에 이런 실험을 하진 않지만 여러 실험한 걸, 여러 데이터를 얻은 것을 가져와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렇죠. 지구 표면에서 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게 미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일정 간격,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똑같은 간격 떨어뜨려서 각각 소스와 리시버를 위치시키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은 거죠. 소스에서 쏘고 리시버에서 받은 거예요. 그 데이터를 첫 번째 트레이스로 갖다 놓고요. 두 번째 트레이스는 똑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또 리시버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얻어지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다가 두 번째 트레이스로,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면, 동일한 리플렉터, 보통은 그 반사면이 평평할 경우에는요, 같은 지점에서 이와 같은 신호가 반사돼서 올 때 하이퍼볼라라고 부르는 이런 쌍곡선을 따르는 그 신호가 아주 깔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MP 겟더를 소팅을 하고 나면은
이런 쌍곡선이 어디 있나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있으면은 리플렉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CMP 궤도를 우리가 얻고요. 그런 CMP 궤도는 어떻게 얻느냐?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좀 제가 파란색으로 이번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커먼샷 궤도가 측정되는 겁니다. 즉 소스에서 쏘고 리시버들을 여러 개 놓고 측정하고, 두 번째 또 소스에서 쏘고, 요 위에다 그릴까요? 소스에서 쏘고 또 많은 지오폰으로 측정하고, 세 번째 또 소스에서 쏘고 또 많은 리시버로 측정하고 등등. 그렇게 되면은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들이 얻어지는데, 그 얻어진 데이터에 정리된 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다시 소팅한 게 바로 CMP 궤도라고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CMP 궤도라는 거는 원래 얻은 데이터의 정렬 방식을 그냥 달리한 것뿐입니다. 데이터 큐브에서 그 다른 각도로 데이터를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CMP 궤도로 소팅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이 프로세싱을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NMO 코렉션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NMO 코렉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멀 무브 아웃의 약자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커먼 미드 포인트 궤도로 소팅하고 나면은요, 소스 위치와 지오폰 위치에 따라서 서로의 그 간격 X가 딱 정해져 있고요. 소스에서 보면 아는 거죠. 지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얼마만큼 떨어져서 측정했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그 시간 딜레이가 되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사실은 시간 딜레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지를 안다는 것보다는 시간 딜레이를 구하면, 즉 이 정도의 시간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이것에 해당되는 속도는 무엇이겠구나라고 역으로 사실은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매질에 지금 보면 지오폰과 소스 사이를 메꾸고 있는 지표 하부에 이 매질이 있을 텐데, 그 친구의 그 소리가 전달되는, 또는 그 우리 탄성파라 그러죠. 탄성파가 전파되는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요 시간차에서 얻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굳이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수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원래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의 시간을 t0라고 하고, 요 지점에서의 시간을 그냥 tx라고 하면 이와 같은 그 간격 x와 그 사이의 매질 v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따라서 이 델타 t로부터 우리가 다시 역으로 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으로 이거를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T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T0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우리가 이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점마다 신호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는 좀 신호가 작아서 그렇지 하이퍼볼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든 신호에 대해서 다 해줘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얘한테 맞는 게 딱 걸리는 거죠, 그 중에. 즉 우리가 사실은 속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데 속도를 정확하게 넣고 계산을 하면요, 얘를 요만하게 딱 평평하게 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서. 물론 그때는 정확히 속도 계산이 돼야겠죠. 근데 속도도 사실은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속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속도를 또 역으로도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속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속도를 가지고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하부 속도가 2000m/s일 거야 라고
요 하이퍼볼라를 우리가 한번 델타 t가 얼마일 거라고 계산을 다 해서 세워봤더니 요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무슨 증거냐면 이건 오버코렉티드인데 속도가 너무 낮은 걸 썼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NMO 코렉션을 할 때는 속도가 필요한데 쓴 속도가 너무 낮으면 신호가 위로 휙 올라가 버려요. 아, 그러면은 너무 크구나. 우리 너무 속도가 늦게 했구나. 좀 속도를 빨리 해야지 하면서 하이 벨러시티 2500m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쓰다가 말았죠. 아, 그럼 속도가 너무 빨랐나? 그 사이 중간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속도를 실험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이 속도가 2264 메타퍼세크였는데 그걸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딱 섰습니다. 바로 뭐예요? 아, 속도가 얼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속도도 가르쳐 주고 이제 이것을 수평 방향으로 더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신호가 강조돼서 선명한 신호로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한테 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프로세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값이지만 우리가 트라이얼 앤 에러 또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속도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속도를 찾아내는 게 정확하다라는 증거를 이 NMO 코렉트된 신호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속도가 갖는 의미는 진짜 속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normal move out 그 속도, NMO 속도라고도 하고요. 그 진짜 속도로 다시 변환해주는 지표 하부의 그 인터벌 벨로시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를 바꾸는 그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한 속도로 환산해주는 식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NMO 코렉션에 사용된 속도가 진짜 속도인 V 인터벌을 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스태킹 벨로시티, 정확히 말하면 요거죠. 그러니까 스태킹 벨로시티와 인터벌 벨로시티의 변환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명한 딕스 포뮬러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스태킹 벨로시티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인터벌 벨로시티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리플렉터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표 하부에 레이어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네 개의 층인데 서로 사이에 반사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층들이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속도예요. 지표 합의 층의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도를 갖는 층들이 여러 개 있으면요. 얘가 지구 표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것들이 왜냐면 섞여서 나오잖아요. 모든 속도가 평균돼서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평균돼서 지표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 요것과 요 리플렉터와 요 리플렉터와 요 리플렉터 첫 번째 거는 아무 상관없겠죠. 첫 번째 거에는 그 사이에 균질한 매질 하나만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속도가 아닌 다른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RMS 속도, 스태킹 벨로시티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 표는 뭐냐면요. 이렇게 점선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속도로 보여요. 우리가 NMO 코렉션을 하면 점점 심도가 내려가면서 그 속도가 커지긴 커지죠.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그 구간 속도들은 여기 보면 스텝 펑션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는 좀 다른 속도를 띌 거다라는. 그리고 근데 그 관계식은 존재하니까 우리가 RMS 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인터벌 벨로시티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거치고 나면 근데 NMO 코렉션은 무엇으로 해줘야 돼요? 당연히 스태킹 벨로시티로 해주는 거죠. 즉 이
그 이벤트를 세우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다층 구조일 때 NMO 코렉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즉 지표 하부로 내려가면서 점점 큰 속도를 갖도록 이렇게 적절한 속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NMO 코렉션을 해주고요. NMO 코렉션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NMO 코렉션에 피할 수 없는 아티팩트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즉 far offset의 early time에 이렇게 신호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뮤트, 지워버립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냥 0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얘를 equal 0이라고. 그 지점들은 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깨끗한 신호들만 얻게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잘라줘야 되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우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 노하우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결정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스트레칭 된, 그러니까 신호가 조금 늘어지는 정도를 50%만 늘어났을 때와 그리고 100%까지 늘어났을 때를 유지하면서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오른쪽 두 번째 게 좀 더 덜 지운 거고요. 얘는 굉장히 하시하게 엄격하게 지워버린 거죠. 근데 그 효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수평 방향으로 다 더할 거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실제 자료의 경우를 볼까요? 아까는 그 가짜 자료니까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자료에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는 겁니다. 보통 스트레칭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왼쪽에 그 스트레칭 되는 정도의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신호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은 NMO 돼서 이동되는 시간대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와 같이 신호가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얼리 타임에서는 그게 심해요. 공식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before NMO 그리고 after NMO 그리고 세 번째 after mute입니다. 즉 이게 제대로 쓰긴 섰지만 지금 여기 그 중요한 리플렉터들이 수평 방향으로 잘 서서 NMO 코렉션은 잘 됐지만 아티팩트들이 커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 부분을 잘라버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위 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잘 정렬된 그 반사면들을 우리가 더했을 때 얘네들이 증폭되고 그리고 선명해서 좀 그 지표 하부 구조를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벨로시티 어널리시스가 필요한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